얇고 가벼워진 거는 물론이고 디스플레이도 좋아진 거는 티가 확 나는데 은근히 너프가 된 부분들이. 안녕하세요, 닉샤카이시. 오늘은 레노버 샤오신 프로 13을 열어봅시다. 샤오신 패드 프로 12.7 2025를 대체해야 되는 물건인데 조금 애매해요.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포지션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뜯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쪽에 비닐을 쭉 뜯어주면은 뒤에 보면은 뭐 대단한 게 있진 않아요. 돌비 비전, 돌비 애트모스, 와이파이 7 인증 돼 있다고 써 있고요. 이 TV 라일란트의 인증 또 온갖 것을 받았고, 뭘 받은 거야 또? 중국어로 돼 있어. 몰라. 자, 칼로 뜯어 봅시다. 자, 일단 여기에 전원 버튼 음량 위아래 하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반갑게도 있고요. 이쪽에다가 펜을 붙여서 쓸 수 있다 해서 잠깐 들어 올려보고, 요 안에는 충전기, 요거 대충 사이즈 보니까 68W의 냄새가 틀렸다. 45W짜리 충전기 들어가 있네요. 요거는 USB-C 포트 하나 달려 있고요. 그 말인즉슨 이쪽에는 C에서 C로 가는 케이블이 있다. 반대쪽에는 사용설명서, 보증서가 있고, 이쪽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트레이를 뺄 수 있는 핀이 있어요. 잽싸게 본체로 넘어가서 보면은 왜 이렇게 가벼워? 이게 전작의 디멘시티 8300에서 설정은 8S 4세대로 올라간 거는 물론이고 무게 경량화가 상당히 됐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는 가볍게 만드는 거에 돈이 좀 드는 부분이어가지고 가벼운 게 더 비싸죠. 그래서 가격도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이 20만원 언저리 혹은 그 아래에도 나오던 거를 생각하면은 상당히 올라서, 저는 이거 38만원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 직구니 받기도 전에 이미 36까지 떨어졌어. 어쩌겠습니까? 뭐 팔자죠. 자, GeoX OS2 다음으로 넘어가 보고요. 중국 내수용이기 때문에 중국어, 간체, 번체, 영어 요렇게만 있는데, 요렇게 보면은 갑자기 영어가 친숙해 보이죠. 지금 요거는 글로벌 룸이 아니라 중국 내수용이라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정발을 했더라고요. 아이디어 탭 프로 2세대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요거랑 똑같은 8GB 램에 128GB 스토리지 기준으로 599,900원이에요. 지금 리뷰 이벤트로 36,000원 상당의 마우스를 주고, 그게 아니어도 45,900원 상당의 펜을 주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감안해도 정발 가격은 쉬운 가격은 아닙니다. 이게 똑같은 칩셋 들어가 있는 샤오미 패드 8 정발 가격이 같은 용량 구성으로 599,900원이니까 그거랑 맞춘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아무튼 설정 중간에 잠금은 비밀번호랑 안면인식으로만 설정할 수 있는데, 안면인식은 요 카메라 통하는 거죠. 전작은 지문인식 센서가 있었는데 오히려 너프가 된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지 말려. 제스처나 버튼 중에 고를 수 있고 넥스트를 눌러주면은 이 TNC 에이전트라 그래가지고 AI 관련 기능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태블릿에서 쓰는 오픈클로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말로 못 쓰니까 일단 그냥 스킵을 할게요. 스타트 하고 나면 스타트가 요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길 누르면은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 요런 인터페이스는 상당히 귀엽네요. 자, 근데 제가 들은 걸로는 요거 복잡하게 안 하고 로켓만 바꿔도 한국어 메뉴가 뜬다 그러거든요. 되게 잘 한번 해봅시다. 그렇습니다. 한국어가 잘 떠요. 잘 뜨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기 전에 일단 기기 설명부터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포지션 상으로는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을 대체하는 모델입니다. 먼저 12.7인치에서 13인치로 화면이 커진 거는 물론이고 해상도도 높아졌고 돌비 비전도 지원하는데, 제가 보기에 제일 큰 차이점은 화면 최고 밝기가 무려 800니트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요렇게만 봐도 차이가 확 보이죠. 144Hz 조사율 지원하고요. 디멘시티 8300이었는데 스냅드래곤 8S 4세대 됐고요. 쿼드 스테레오 스피커나 45W 고속 충전 같은 거는 동일한데 제가 보기에는 무게 차이가 제일 커요. 전작 같은 경우에는 실측으로 620g이었는데 요거는 사양으로는 581g이었는데 실측으로 593g. 그러니까 이거 봐. 사양이랑 실측이랑 너무 차이가 난다니까. 아무튼 훨씬 가벼워진 건 사실이다. 자, 나머지 부분들 보면 음량 버튼은 똑같지만 마이크가 원래는 이렇게 넓게 있었는데 이쪽으로, 왜냐 여기에는 펜이 붙어야 되거든요. 위에 쪽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나 스피커 그리고 전원 버튼, 지문이 지금 빠졌지만 전원 버튼 있는 거는 똑같은데 이거 뭐야? 사운드 바이 JBL 로고가 이쪽으로 옮겨졌네요. 원래는 여기 요 뒤에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아래에는 원래 키보드에 고정하는 홈이 있었는데 그거가 없어졌고 포고핀은 여전히 있어요. 키보드 액세서리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면 이렇게 보니까 두께 차이 살벌한데 USB-C 포트, 스피커 똑같은데 돌비 비전이랑 돌비 애트모스 로고는 여기로 옮겨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은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이건 뭐 스티커니까 둘 다 떼면 되는 거고, JBL이랑 돌비 비전 애트모스 로고 사라졌고 각종 인증 로고 같은 것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요거 더 예전으로 가면 물리적으로 나눠져 있었고 2025 같은 경우에는 사선으로 디자인을 줬잖아요. 그게 사라지고 카메라 선 모양도 바뀌면서 훨씬 깔끔해진 모양새입니다. 자, 근데 원칙적으로는 전작
전작이랑 비교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생각이 많아 보이냐면 지금 레노버 라인업이 굉장히 복잡하다. 자 보세요. 제일 저렴한 거 샤오신 패드 11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 키우면은 샤오신 패드 12.1이 있고요. 하위 라인업인 샤오신 패드에서도 프로 12.7이 있고요. 거기에서 더 고성능인 샤오신 패드 프로 GT 11.1로 가면은 스냅드래곤 8 3세대 컷칩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플래그십에 가깝죠. 자 여기 들어가 있는 스냅드래곤 8 4세대가 그냥 스냅드래곤 8 3세대랑 성능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요건 컷칩이야. 아 그럼 프로 GT보다 나은 버전인가 라고 생각할 때쯤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가 있는 프로 GT 13이 있어. 아 그럼 그게 제일 좋은 건가 하고서는 보면 또 요가 패드 프로 14.5인치가 있어.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건 또 아니야. 레노버 자체 칩셋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콜텍스 X3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DP-in으로 외부 모니터로 쓸 수 있는 거를 제외하면은 가성비도 그렇고 좀 껄쩍지근하거든. 그래서 이 지금 월간 QCI보다 덜한 거의 월간 레노버 태블릿 수준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 이 라인업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생각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설명을 할 수는 있거든. 저렴한 건 이제 샤오신 라인업이고 거기에서 또 프로가 있는 거는 무시하시고 비싼 거는 요가 라인업인데 또 거기에서 자체 칩셋 넣어가지고 제일 크고 제일 비싼 게 정작 성능은 떨어지는 것도 무시해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죠? 혼잡해. 그래서 30만원 중반대 정도의 스냅드래곤 8S 4세대가 들어가 있는 대형 태블릿이다. 근데 또 왜 전작에 있던 지문식 센서는 없어졌냐? 급은 올라간대? 나도 몰라. 레노버 마음 나도 몰라.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된다는 걸로 정리가 되었으니까 제품 자체를 좀 보면 자 로켓만 바꿔주면은 지금 한국어가 거의 완벽하게 뜨는 것 같죠? 뭐 내수용 앱들 안 뜨는 거야 당연한 건데 레노버 앱들은 지금 몇 개 빼고는 클락은 왜 안 되냐? 야 시계가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정작 시계는 한국어가 없어. 아무튼 몇몇 개 빼고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쓸만한 거 이런 빠른 설정에서의 옵션이라든지 이 시스템 설정 같은 거 한국어로 죄다 뜹니다. 와이파이 있고 블루투스 있고 와이파이 핫스팟 있지만 셀룰러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연결 가서 봐도 뭐 대단한 건 없어요. 스마트 연결이 있는데 이 스마트 커넥트가 중국 내수용은 물론이고 글로벌 심지어는 모토로라 거랑도 연결이 돼가지고 이 중국판 내수롬을 쓰면은 퀵쉐어가 안 되거든요. 그거를 살짝이나마 해결할 수 있어서 저는 요거 내장되어 있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리고 배경화면 및 테마에 이번에도 충전기 연결했을 때의 애니메이션을 이 세 가지 바꿀 수 있고 디스플레이 가서 보면 오 그래도 주변 환경에 맞춰서 색온도 제어해주는 거는 들어가 있네요. 아마 카메라를 쓰겠죠. 그리고 화면 색상 모드에서 표준이나 선명 중에 고를 수 있고 여기서 표준 난색, 한색 그리고 커스텀도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Always on 디스플레이 및 잠금 화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그냥 스트링 오류고요. Always on 디스플레이 기능은 없고요. 태블릿을 들거나 두 번 탭하는 거 노크온이라고 부르는 거는 물론이고 두 번 눌러서 잠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고 800니트잖아요. 여기에 그냥 수동으로 HBM을 킬 수도 있네요. 하이 브라이트니스 모드를. 자 소리 가서 보면 진동 모터는 없고요. 돌비 애트모스는 동적 영화 음악 중에 고를 수 있고 여기에서 상세 균형 난색 중에 고를 수 있는데 커스텀 이퀄라이저는 안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이거 제어 센터 내리는 거 한 번에 표시되는 거는 물론이고 왼쪽 오른쪽 나눠서 하는 거 고를 수 있고요. 레노버답게 위쪽에 마음에 안 드는 아이콘 끌 수 있는 거는 물론이고 여기에 배터리 잔량 당연히 띄울 수 있고 실시간 인터넷 속도도 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차피 우리말 지원을 안 하는 AI 스마트 소스 정말 사시면 돼요. 정말 사시면 되고요. 하고 태블릿 특화 기능들 화면 강제로 가로로 돌려주는 거나 창 모드로 띄워주는 거 화면 분할하는 거 원비전 들어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교육용 태블릿이기 때문에 여기 스터디 어시스턴트라 그래 막 시간 정해놓고 비밀번호 걸어놓고 앱 제한하고 그런 기능들 그리고 여기 펜 및 키보드가 있는데 이거가 오케이 연결이 됩니다. S펜 버튼 눌렀을 때랑 마찬가지로 빠르게 쓸 수 있는 옵션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어도 재밌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요 머리 부분이라고 할까요? 터치가 돼가지고 요렇게 쓱 해가지고 복사하고 쓱 해가지고 붙여넣기 같은 거는 물론이고 탭 두 번 해가지고 브러쉬를 전환하거나 얘도 블루투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PPT 넘기거나 음악 제어하기, 동영상 제어, 카메라 셔터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역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진동 모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드백을 준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상당히 그럴싸해요. 저는 특히나 이 형광펜 쓸 때마다 진짜 신기한데 아무튼 이거 펜 자체는 새 거는 아니니까 충전을 위해서 다시 붙여놓고 고급 기능에 언제나 있는 거 데스크톱 모드 삼성 덱스 같은 거 있죠? 주변 장치 모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키만 매핑해가지고 쓰는 거 그리고 여기 실험실에 몇몇 기능이 있어요. 다음으로 앱 복제해서 쓰는 거 있고요. 보인 김에 켜놔야지. 구글 베이직 서비스 켜놔야지. 그리고 배터리 들어가서 보면 충전 최적화랑 보호 기능들 다 들어가 있고 이전 계열과 마찬가지로 게임 도우미 기능도 있어요. 그 외에 제가 좋아하는 거 세 손가락으로 화면 캡처 같은 것도 똑같이 다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요거 GUX2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16 기반입니다. 다음으로 카메라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 별거 없어요. 광각 있고 두 배가 있네요. 이게 픽셀 비닝 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디지털 줌이에요. 그래서 광각 2배 전면도 근데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구글 깔리나? 이거 가끔 기분 나쁠 때 구글이 안 깔리는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잘 된다. 어느 순간부터 구글이 그 중대 수용, 그러니까 GMS가 안 들어가 있는 거에도 꺼두더라도 일단은 탑재를 해야 된다고 강제를 하면서 이 구글 플레이 활성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활성화를 했다가, 중국놈 얘기예요. 활성화를 했다가 어느 순간 그냥 사라져 있어가지고 살리는데 고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시점에 구글 플레이를 본 이유는 유튜브 앱을 깔기 위해서고요. 유튜브 앱을 까는 이유는 스피커 테스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둘 다 음악의 플랫 기준으로 뭐지? 이거 소리 자체는, 그러니까 스피커의 포텐셜은 되게 좋거든요. 지금 저음이 더 깔끔해졌고 고음도 괜찮아요. 근데 왜 두 개가 겹칠 때 소리가 서로 상쇄가 되는 게 왜 이렇게 심하지? 잠시만. 이거 봐. 이러잖아. 우와 하잖아. 이거 뭐지? 뭐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건 스피커에 문제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L1 되고 풀 HD에 AVC 하에 HVC, AV1까지 전작은 HVC를 지원을 안 했거든요. 하드웨어 코덱으로 지원합니다. 뭐 800니트이기 때문에 밝아지긴 했지만 아직 HDR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니까 HDR 지원은 똑같이 안 되고요. 다음으로 이건 뭐야? GPS 없어졌어. 이거 의외로 너프들이 제법 있네. 지문식도 그렇고 GPS도 그렇고 이거 스피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괜찮은데 이거 뭐지? 자, 그렇다면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더 뺀 거는 없네요. 자, 지금 기분이 애매해요. 가격이 상당히 올랐고 그러면서 얇고 가벼워진 거는 물론이고 디스플레이도 좋아진 거는 티가 확 나는데 은근히 너프가 된 부분들이 요런 거를 성능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 제가 벤치마크 돌리고 금방 돌아올게요. 자, 오케이, 벤치마크를 돌리고 돌아왔어요. 재밌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시리즈상 전작과 비교를 해드리면 킥벤치 기준으로 싱글 코어나 멀티 코어나 46% 정도 높게 나옵니다. GPU 같은 경우에는 API에 따라서 좀 갈리는데 오픈CL 같은 경우에는 71% 정도 잘 나오거든요. 벌커는 무려 140%가 더 잘 나옵니다. 물론 요거는 그냥 얻어진 건 아니고 여러상 카메라로 찍은 걸 보면은 전작보다 최고 온도까지 올라갔을 때 35도씨 정도가 더 높기는 합니다. 요거는 게이밍 태블릿인 Y700처럼 정가운데 있다 정도는 아니긴 한데 대부분 이런 열이 날 정도의 게임을 할 때는 가로로 잡고 있을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최고 점수가 잘 나오는 거야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놀랍게도 최저 점수가 훨씬 잘 나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다들 아시죠? 안정성이 오히려 더 높아요. 69% 정도 기록했던 전작과 다르게 얘는 83%를 기록했습니다. 초반에 잘 나오고 이 부분에서 스로틀링이 걸리기는 하는데 그 떨어지는 폭이 전작보다 덜해요. 성능 면에서 크게 발전했다고 할 수 있는데 가격도 크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 옆에다가 쉘드건 8 3세대 컷칩과 쉘드건 8 3세대가 들어가 있는 다른 모델을 놔줘야 객관적인 비교가 돼요. 자, 먼저 킥벤치 기준으로 CPU 같은 경우에 쉘드건 8 3세대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거의 동일하게 나오죠. 근데 이건 풀칩 얘기고 컷칩은 CPU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멀티코어에서 차이가 납니다. 뭐 요거는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이니까. 자, GPU 같은 경우에 요 컷칩도 풀칩이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오픈CL 기준으로 스냅 8 3세대 간에는 큰 차이가 없고 요거랑 비교하면 스냅 8S 4세대가 5% 정도 떨어지는 수치를 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벌컨 기준으로 보면은 얘네 스냅 8 3세대가는 컷칩이나 풀칩이나 비슷하게 나오죠. 근데 스냅 8S 4세대는 얘네보다 22% 정도가 더 잘 나옵니다. 근데 또 이것만 보고 좋아하기에는 다시 3D마크로 오면은 얘네 둘은 사이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안 나죠. 거의 같은 수치를 냅니다. 최고, 최저, 안정성. 근데 8S 4세대 같은 경우는 안정성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최고 점수가 15% 정도 떨어져요. 그리고 최저 점수는 18% 정도 낮습니다. 이 스로틀링 걸려서 깎이는 구간이 비슷하거든요. 첫 번째 루프에만 최고 점수를 내고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빨리 스로틀링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장기간 쓰게 되면은 당장 뭐 한 네 번째 루프만 간다고 해도 18% 정도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이유는 계속 그 정도 성능 차이를 내고요. 그래서 GPU 위주의 대표적으로는 게임이겠죠. 활용을 많이 하신다면은 요거는 체감상 차이가 제법 날 겁니다. 메모리와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용량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뭐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뭐 셋 다 비슷한 속도를 내줍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대충 결론이 명확해지죠. 전작보다는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성능이 크게 나아졌어요. 그리고 더 얇아지고 더 가벼워지고 근데 또 다 좋아졌다고 치기에는 이상한 너프들 뭐 지문식 센서라든지 GPS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고 결정적으로 가격이 상당히 올랐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9만 원 정도 줬는데 지금 좀 떨어져서 한 36만 원 정도 한단 말이죠. 문제는 이 정도가 되면은 성능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GT 11인치짜리를 갖다가 뭐 25, 6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거는 사이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패스를 하더라도 제가 이 요가 탭을 38만 원 정도에 샀거든요. 그게 2월이었으니까 지금 가격이 더 낮은데 비슷한 가격이라고 보면은 이거 대신에 이거를 살 이유가 화면이 조금 더 크고 더 얇고 가볍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설득이 쉽지 않다. 칩셋도 칩셋인데 화면에 반사방지 코팅이 되어 있다든지 스피커도 이게 훨씬 낫고 뭐 별건 아닌데 카메라도 하나 더 달려있고 그래도 처음에 구매 버튼 누를 때까지는 글로벌 롬이 아예 없었는데 그 사이에 정발이 되면서 그것도 가능성이 생겨가지고 그나마 낫긴 한데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설득이 잘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쯤 그거는 있다. 레노버 태블릿들이 가격 방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전례를 따르면 뭐 광군제 이런 이벤트 같은 게 오게 되면은 관세 범위 내로 내려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예의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 150불이면 얼마야? 약 22만 1,420원입니다. 뭐 이리저리 더 붙여서 한 20만 2, 3만 원 정도라고 치더라도 그 가격이면 훌륭하지. 그래서 제품 자체는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은데 특히나 스피커가 오와 거리는 게 저는 좀 아쉬운데 그거를 빼면은 사실 이 사이즈, 이 두께, 이 무게라는 게 저는 굉장한 매력이라고 보고요. 잘 참았다가 관세 내 한 150불 정도가 되면은 이 국민 태블릿 시리즈에 당당하게 편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발 때는 이게 문제야. 가격을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다 보니까 나중에 영상을 보면은 야 저거 가성비도 몰라보고 저거 보는 눈이 없고 2배 가까이 주고 샀어요. 요거랑 비슷한 가격을 주고 샀다고. 그렇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